청중과의 대화 청중1. 법이나 법학은 형이상학적 개념을 사용하니 일반 시민들이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업에서 일하다 보면 법률을 달아야 할 때가 있는데 제대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조국. 현재 우리 사회의 법률이나 판결문은 평균에 해당하는 시민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의 정신 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몽테스키웨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률 언어는 일반 시민들의 언어 생활과 거리가 멉니다. 사람들이 법률과 판결문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피해도 보지 않고 비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의학 드라마를 보면 의사들이 환자의 상태와 처방을 영어로 말해버리죠. 그러면서 화면 하단에 그 뜻이 한글로 나옵니다. 생명과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 입장에서 볼 때 어떨까요? 의료인들만의 은어처럼 느껴지겠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라는 의문과 우려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를 잘해도 의학 용어는 익숙치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법 분야에서도 나타납니다. 정치적 민주화 이후 국회와 사법부 차원에서 판결문 쉽게 쓰기, 법률 문장 풀어쓰기 등의 작업이 상당히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주권자인 시민들이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중2. 무사 공평한 재판관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의 현실은 헌법재판관 중 상당수를 국회나 대통령이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사 공평한 재판관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조국. 로크는 무사 공평한 재판관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후대 사람인 몽테스키웨와 루소가 배심제, 추천민주주의 등의 방안을 이야기했죠.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그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재판관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관 후보와 헌법재판관 후보는 국회 청문회를 통해 국회가 검증합니다. 진보 성향을 가진 대통령은 자신의 성향이 반영되는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을 선호할 것입니다. 보수 성향의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겠죠. 업무 방해죄를 통한 파업 처벌의 정당성, 임금 피크제의 합법성, 사형의 우연성,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의 우연성, 낙태 처벌의 우연성 등은 법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첨예한 정치 사회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정치 성향이 대법관 후보와 헌법재판관 후보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의 다수는 판사 출신입니다. 최근까지 서우남으로 불리는 보수 성향의 남성 법조 엘리트들로 충원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독수리 오형제로 불리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홍훈, 김영란, 전수환, 박시환, 김지형 전 대법관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진보 성향 대법관이 사라집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 방식을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정치권이 합으로 만들고 유지한 틀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단,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대법관 회의로 이관하고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은 합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법의 정신 강의에서 언급했던 시민의 재판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판사 직선 제도 시도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검사장에 해당하는 공직자도 직선으로 뽑습니다. 지역 검사로 불리는 직위입니다. 그 밑에 우리나라의 검사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데 지역 검사부라고 불립니다. 지역 검사부는 선거로 뽑지 않고요. 청중 3. 우리나라 헌법이 잘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개헌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바꿔야 하나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대학생들은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오히려 고등학생들이 더 문제를 제기합니다.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에 바쁘죠. 적자 생존, 약육강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말은 안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왔어요. 교수님은 법을 배우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니까요. 요즘 대학생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조국, 현대사회에서 헌법이야말로 최고 수준의 사회계약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합의해서 만든 최고 규범으로 모든 법률보다 우위에 있으니까요. 지금 언론에서 개헌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러려면 모든 당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하고 난 뒤에는 국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을 포함해서 다수의 학자들도 현행 1987년 헌법에 수정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지 않습니까? 5년 단임제의 경우 정부 시책의 연속성을 위해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내각제 개헌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 생명권, 안전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조항을 추가하는 것 등 기본권 부분에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해서 이를 구현하는 법률이 우연으로 결정되는 사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경제민주화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 소멸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의 새로운 사회 계약이 조만간 가능한가 하는 것인데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개헌의 일정과 내용에 대한 각 정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권자, 국민 전체가 동의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학생들이 취업에 정신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학생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른바 86세대입니다. 당시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약 30%였던 것 같습니다. 대졸자의 경우도 지금에 비하면 매우 쉽게 취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90%가량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대졸자의 취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적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한국 역사상 부모 세대보다 소득이 줄어든 세대가 현재의 청년 세대입니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노력을 하면 부모보다 한 계층 더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청년 세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보다 못 살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지금 청년 세대의 불안과 고통의 원천입니다. 그러니 각자 도생,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생들의 능력이 모자랄까요? 제 판단으로는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외국인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고 영어 회화 수업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대학 시절에 수동 타자기, 전동 타자기, 386 컴퓨터를 차례로 썼습니다. 한국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국민 총생산도 늘었지만 고용은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 창출로 귀결됩니다. 고용 있는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중동으로 가라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안 갔어요. 이분은 박정희 시대 중동 사마 건설 현장 시절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중동에 한국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영화 친구의 대사를 빌려 네가 가라 중동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